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게임과 독서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줄여주는지 연구했는데 게임은 스트레스를 21% 감소시키지만 심박수를 높여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웠고요. 독서는 스트레스를 68% 이상 감소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심신을 편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가끔 불안한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을 때 아무 책이나 6분 정도만 독서해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즐거운 책 읽기, TV 도서관에 가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2010년 위키리크스는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의 민간인 살해 동영상 부수적 살인을 세상에 알리고 미 국무부 기밀 문서 25만 건을 폭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권력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위키리크스, 마침내 드러나는 위험한 진실은 세상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실체를 파헤친 책. 위키리크스의 핵심 인물은 과연 누구이고 그들이 폭로하는 기밀 문서는 어떤 루트로 획득됐으며 그들은 무엇을 위해 폭로하는지 집중 해부한다. 위키리크스. 그들은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디지털 시대의 구세주인가? 아니면 사이버 테러리스트일까? 위키리크스. 마침내 드러나는 위험한 진실에서 그 비밀이 밝혀진다.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위키리크스입니다. 책 이야기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 책의 서평을 쓴 세계일보 문화부장 논설위원을 역임했던 조정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책 제목이 위키리크스, 마침내 드러나는 위험한 진실인데 우선 그 위키리크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키리크스가 뭐죠? 네, 위키리크스는요, 그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자신이 직접 제작하는 인터넷 백과사전인 그 위키피디아처럼요, 누구나 그 내용을 자기가 입력하고 또 편집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그 위키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네. 그 비밀 등의 누설을 의미하는 리크스의 합성어입니다. 그 위키리크스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요, 그 익명의 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적인 탐사 취재 또는 해킹 등을 통해 수집한 정부나 기업의 그 비밀 정보요, 그리고 기밀 문서 등을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폭로 전문 사이트입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위키리크스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워낙 큰 대형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요. 위키리크스는 이제 2006년 12월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죠. 어산지라고 하는 호주 출신 해커가 만든 건데요. 이 사람은 지금 또 스웨덴에서의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해외 망명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 어산지가 만든 위키리크스는 어떻게 운영되냐면 이 책의 저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은밀하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자이자 설립자인 어산지하고 이 책의 저자하고도 사실상 채팅으로만 이야기가 거의 되지 대면에서 만나는 건 굉장히 드뭅니다. 물론 이제 몇 달씩 같이 지낸 적도 있고 어딜 같이 다닌 적도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는 비밀 채팅을 통해서 지시하고 업무 연락을 하고요. 자기가 같이 일을 하는 이 위키리크스 그 사이트 안에 다른 동료들도 본명이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서로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 전문 폭로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운영자나 거기 일하는 협력자들도 상당히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위키리크스 이 책 소개 그리고 저자에 대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원제는요, 그 인사이드 위키리크스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로 하면은 그 비밀 없는 세상을 표방하며 탄생해서요, 세상을 요동치게 했던 그 위키리크스의 실체를 조직의 2인자가 폭로하는 책입니다. 그 2007년 1월에 그 처음 웹에 공개된 후에 불과 3년여 만에 그 미국의 그 유력 신문인 그 워싱턴 포스트가 30년 동안 그 만들어낸 것보다 더 많은 특정을 쏟아냈다는 그런 그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최근 위키리크스의 구성원 그리고 운영 방식,
문건 입수 및 폭로 과정, 그리고 이제 제보자 신변 보호, 재정 운영, 그리고 핵심 설립자인 그 줄리언 어산지에 대해서 낱낱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자 그 다니엘 돔 샤이트 베르크요. 그 줄리언 어산지가 그 대형 폭로에만 몰두하면서 그 다른 많은 작은 프로젝트들을 소홀히 하는 걸 굉장히 못마땅해 했고요. 권력과도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좀 네. 효율적으로 대응하자는 쪽이었습니다. 네. 또한 어산지 그 1인 체제의 권력 집중이 초래한 폐해하고요. 그 국제적인 그 미디어 스타로서의 그 처신, 네. 그리고 그 재정 운영성의 불투명 등도 그 함께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다니엘은요, 극단적인 언론 자유 옹호자입니다. 그 글로벌화된 그 세계에서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문제에 그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그 독일 출신 프로그래머입니다. 원래는요. 네, 네. 그는 그 다국적 기업에서 IT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다가요. 위키리크스 창립 초기에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니엘 슈미트라고 하는 가명으로 위키리크스의 그 대변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다니엘은 어산지가 스캔들에 휘말려 그 인터폴 수배자가 되자 그의 잠정 이선 후퇴를 주장하다가 제명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 사실은 네.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 책의 저자인 다니엘과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어산지 사이에는 상당한 긴밀한 서로 간의 존경과 또는 매력적인 만남이 있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이 책에 따르면 어산지라는 사람이 굉장히 괴팍한 성격의 네. 소유자였고 원래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천재들은 굉장히 괴팍하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건 속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설립자인 어산지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 이인자인 이 다니엘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네. 마지막에 정직 처분까지 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사실은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의 자유라고 하는 이 위키리크스의 내부가 너무나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었나라는 네. 그런 좀 약간 묘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 위키리크스의 조직의 한 일원이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네. 위키리크스에 대해서 서술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죠. 책에 보면은 그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먼저 스위스의 율리우스 베어은행 내부 문서 공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거는요, 그 율리우스 베어은행은 스위스 최대 그 자산관리 전문 은행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전 세계 부호들이요, 우리나라도 뭐 몇 번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떳떳하지 못한 돈을 세금으로부터 그 안전하게 그 비밀리에 숨겨놓던 그런 곳입니다. 네. 아마 다른 말로 하면 돈 세탁 전문 은행인 셈이죠. 네. 그 은행의 극비 회계 장부를 그 통째로 제보받은 위키리크스는요, 2008년 1월에 자료 일체를 가감 없이 이렇게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 복잡한 그 금융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서 검은 돈을 그 조셉 피난처로 잘 알려진 그 중남미 카리브해에 있는 그 케이맨 제도요. 네. 거기 그 지점에 숨겨서 관리하는 수법이 세상으로 처음 공개됩니다. 그 위키리크스의 그 폭로로요. 네. 위키리크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결정적인 대형 첫 폭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굉장히 큰 은행이기 때문에 네. 파장이 좀 대단했을 것 같아요. 뭐 법적인 조치도 있었을 네, 것 네. 같고요. 어땠나요? 이 책에 따르면 이제 그 위키리크스를 설립하고 이제 맨 처음 자기 존재를 세상에 알렸던 대형 사고였는데요. 네. 이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걸 올려놓고 폭로하고 나서 기다렸다는 거죠. 과연 세상이 얼마나 이제 우리에게 반응하는가. 네. 기다렸더니 맨 처음 반응이 미국의 대형 가장 파워풀한 로펌에서 변호사가 이메일이 와서 네. 너희들 이거 빨리 중단해라. 네. 이것은 너희들은 우리의 기밀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범죄 대상이다. 나는 이제 소송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 은행은 대은행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큰 로펌을 동원해서 소송으로 들어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회사 기밀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들은 당연히 어산지하고 이 다니엘은 뭐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 결국은 전 세계 여론이라는 게 네. 그 스위스의 최대 은행이 가진 자들의 불법적인 이 돈 세탁, 세금 탈루 이런 것들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폭로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 여론은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건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대형 은행과 미국의 대형 로펌도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초기 단계에는 그 로펌이 제기한 소송에 의해서 미국의 판사도 이것들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판정을 내렸었어요. 아. 그러나 그 판사조차도 이제 수정을 해서 네. 이건 별 수 없다. 알 권리 아. 차원에서 이건 네, 공개도 네. 좋다라는 결론을 네. 내려서 이 첫 번째 대형 한방으로 위키리크스는 일약 전 세계 알 권리의 이제 상징처럼 자리를 잡았고 그 누구도 이제 어떤 정보나 숨겨진 사실이 폭로됐을 때 저항할 수 없는 네, 이런 네. 아마 이제 전례를 남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또 사이언톨로지에 대해서 폭로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게 이제 유사 종교라고 해서 헐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 제니퍼 로페즈가 몸담아서 아주 또 유명한 종교이기도 한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 사이언톨로지는요, 미국의 그 공상 과학 소설가 그 론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1954년도에 창시한 신흥 종교입니다. 네. 그 미국에서는 그 면세 특권을 받는 그 종교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 독일 등 유럽에서는 그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네. 범죄 집단 혹은 그 불법 종교 단체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 뭐 기본 교리를 좀 살펴보면요, 그 인간의 악한 심성을 테탄이라고 부르는 그 제거함으로써 그 몸의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는 뭐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테탄을 인간 내면에 있는 게 테탄 나쁜 그렇죠. 나쁜 에너지요. 예, 그거를 아. 뭐 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렇군요. 좀 더 살펴보면요, 네. 사이언톨로지 신자들은 그 과학 기술이 그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그 2미터라고 하는 기계를 자기들이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계를 통해서 그런 것도 있군요. 영적 능력을 네. 개발함으로써 지각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교리를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문제는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그 테탄과의 싸움에서 본인이 패배했을 때 그럴 때는 그 교회에서 신자를 대상으로 재활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요. 일종의 강제 재활 프로젝트가 가동된다고 합니다. 네. 그 C 오가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자체 십자군 함대에다가 이렇게 보내갖고요, 정신 순화 교육을 시킨다는데 마치 우리나라 그 1980년대 신군부가 그 자행했던 그 삼층 교육대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게 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폭로를 하게 된 그게 거죠. 실질적으로 그 리사 맥퍼슨하는 여성 신자가 네. 그런 기관에 수용됐다가 사망했습니다. 아. 그거를 이제 여기서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저도 뭐 종교계를 좀 출입을 해서요. 대충 이제 경험이 기자시니까요. 경험이 좀 있었는데요. 네, 네. 기자들이 가장 꺼리고 취재하기 어려운 분야가 바로 종교 분야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또 신도들의 또 반대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합니다. 네. 특히 이제 핵심부에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네. 비밀이 철저히 유지돼 아. 좀처럼 그 실체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드물게 이제 탈교자들이 그 교회를이나 그 종교단체를 나온 사람들이 네. 그 진실의 일단을 밝히지만 주리 측에서 이제 돈과 권력을 통해서 그렇죠. 그 막아버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때로는 뭐 많이 뭐 방송을 통해서 또 나오지만 그 협박과 테러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아마 그 사이언톨로지 경우도 제보자가 아마 목숨을 걸고 그 내부 정보를 흘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적지 않은 매체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종교재단과 연루가 돼 있어가지고요, 그 동업자 어쩌고 하면서 그 보도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많이 묻혀지고 또 피해자들이 네.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사이언톨로지 신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800만 정도나 네, 네. 된다고 하고 우리는 뭐 간간히 헐리우드 스타들이 종교를 네, 믿는다 네. 그래서 가끔 듣기는 하는데 어떤가요? 파장이 만만치 않았겠어요? 네. 이 사이언톨로지도 제가 보기에는 할리우드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 만든 설립자가 이제 공상과학 본래는 시나리오를 쓰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는 굉장히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헐리우드에 있는 스타들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다음에 연예인으로서의 공인으로서의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네. 저는 이번에도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저가 사실 탐 크루즈라는 미국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고 미국 내 할리우드에서도 굉장히 생활이 바른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네. 모범 배우로 돼 있는데 탐 크루즈조차도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할 때 결국 이 사이언톨로지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부인에게 강요하고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과정에서 이제 헤어진 걸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네. 정말 특정 종교에 심취하면 정말 그 모범 배우인 탐 크루즈조차도 헤어나지 못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다음 사건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위키리크스의 존재감을 좀 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2011년 11월에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전문 25만 건을 세계에 공개해서 아주 온 그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뭐 말이 25만 건이지 그 네. 상상만 해도 엄청난 네. 그 내용입니다. 그 얼추 보면요, 1966년부터 그 2010년 2월까지 미국 국무부하고 174개국 미국 대사관 사이에 주고받은 그 공식 외교 문서 25만 건을 그 위키리크스가 네. 자기네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네, 네. 그 문건에는 이제 예를 들면요, 레바논 국방부 장관이 그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에 폭탄을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뭐 헤즈볼라에 맞설 명분을 얻기 위해라든가
또는 뭐 힐러리 그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요 그 당시에 네. 유엔 고위 인사들의 뭐 이메일 비밀번호라든가 뭐 신체 지수 심지어는 신용카드 번호까지 요구했다는 내용이요. 그리고 전 아프가니스탄 그 부통령이 여행 가방에 뭐 52,000달러를 가지고 네. 두바이 공항으로 가다가 잡혔다는 뭐 아주 이런 세세한 신변잡기적인 내용들 이런 예민한 내용도 일부 네. 있고요. 네. 또는 뭐 사르코지 대통령이 뭐 독재적이다라든가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산적 두목이고 네, 네. 심지어는 그 잘 알죠 그 베를루니코스 이탈리아 총리는 파티를 좋아한다. 이제는 다 알려졌지만 이제 그런 아주 소소하고 그 시시껄란한 내용도 이렇게 담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미국 그 외교문서 폭로로 어산지는 그 졸지에 그 세계 최강 미국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네. 그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건물로 인식이 됐고요. 네. 또 위키리크스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보 권력으로 떠오릅니다. 그 아울러서 그 튀니지라든가 이집트, 리비아, 이란, 요르단 등 그 북아프리카하고요. 네. 중동의 민주화 열풍에 불씨를 제공한 것도 결국 이제 위키리크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뭐 오사마 빈 라덴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위키리크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맞습니다. 반응이 뜨겁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테러리스트로 이제 분류가 된 네.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위키리크스가 이 미국의 국무부의 외교 전문을 공개한 것은 대단한 분량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남북 관계나 한반도 문제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서도 미국 대사관의 전문들이 많이 공개가 됐어요. 아, 네. 사실은 그 저도 궁금해서 제 이름도 쳐봤더니 저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만큼 제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서 북한 전문이시니까요. 예, 2007년에 네. 제가 남북 정상회담 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평양 다녀와서 제 기억에도 그때 미 대사관에서 조셉 윤이라는 그 당시 공사하고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 양반이 아마 저하고 한 대화를 가지고 아. 전문으로 보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 위키리크스에 예. 실릴 만한 아주 그게 뭐냐면 유명한 이게 지금 분이시네. 그 수십만 건의 외교 네. 전문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겁니다. 각국이 다른 나라에 파견한 외교관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자기 국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네. 모아서 자기 본국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외교 전문입니다. 그래서 외교 전문에는 다행히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다음에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들이 다 세세히 들어가 있고요. 네. 공개하면 굉장히 난처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산지가 이것들을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한다는 그 명분보다는 외교관들이 자기 본국에 보내는 전문을 까발리는 것은 제가 볼 때 어산지 알 권리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도 외교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대사라는 직업은 그 나라에 가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가장 거짓말을 점잖게 하는 정직한 사람을 보낸다는 거거든요. 본래 다른 나라에 보낸 대사라는 것은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거기서 가능하면 그 나라 현지에 채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정보를 얻으려면 거짓말 해서라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걸 얻어서 본국에 정직하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현지 각 전 세계에 빠져 있는 그 외교관들이 보낸 전문들을 다 공개하는 것은 사실은 어산지로서는 좀 과도한 것이었고요. 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것들이 이게 알 권리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뭐 계속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눠볼 내용은 바로 부수적 살인이라는 동영상인데요. 굉장히 이것도 파장이 컸었죠. 좀 충격적이었죠. 예,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설명해 아마 주시죠. 위키리스가 공개한 것 중에 가장 네. 쇼킹한 내용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이 부수적 살인이라는 그 내용은요, 위키리크스가 2010년 4월에 공개한 자료인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순식간에 그 1,000만 회 이상이 전 세계에서 조회가 됐고요. 그 팍스 아메리카를 주장해온 미국의 위신이 고스란히 드러나 국제적인 그 아주 큰 망신을 당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2007년 7월 12일 낮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미군 아파치 헬기가 거리에 있던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기관 포탄을 퍼붓고 순식간에 10여 명을 살해한다. Come on, fire! 1-8, clear. Come on. Clear. Clear. 2010년 4월 5일 위키리크스는 이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 부수적 살인을 세상에 폭로했다. 과연 이 동영상은 언제, 누가, 어떻게 위키리크스에 전달한 것일까? 2010년 5월 위키리크스에 부수적 살인 동영상을 제공한 미군 정보 분석가 브래들리 매닝을 체포, 간첩죄 위반, 절도 등 20개 혐의가 인정돼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익명의 제보자가 그 익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드러나서 잡혀갔을 때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인해서 한 개인이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수적 살인을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당시에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중동에서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는 것이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민간인에 대한 그런 학살을 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굉장히 게임하듯이 죄책감 없이 하는 그 발언들 이런 걸 보면 정말 미국이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제 결국은 그러한 그 미국의 잘못된 전쟁, 부도덕한 전쟁을 폭로한 건 좋았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그 어산지와 위키리크스에 보내준 이병이 이제 잡혀가지고 네. 35년형을 받게 됩니다. 소위 내부 고발자 그렇습니다. 일종의 네. 그렇잖아요. 근데 네. 처벌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됐는데 내부 고발자가 이 정보를 공개한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또 이거에 대한 또 논란도 있단 말이에요. 기자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도 뭐 어떻게 보면 제보를 갖고 먹고 사는 직업인데요. 네. 그 브래들리 이병 같은 경우는 미군에서 그 정보 분석을 하던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굉장히 여성스러워가지고 전쟁 자체를 굉장히 원하지 않는 이제 그런 네. 성격을 갖고 있던 그 소유자였고요. 또 이것이 폭로되고 나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자신이 그 여성적인 성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지금 교도소에서 성전환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이름도 네. 여성 이름은 첼시 매닝으로 바꾼 이제 네. 그런 사실 군인 아닌 군인인데요. 네, 네.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을 품고 있다가 그런 비밀 군사 정보를 포함해서 7천여 건을 이제 위키리크스에 제보하는 이제 그런 일이 됐는데요. 사실은 비밀이라는 건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주 네. 제한적입니다. 특히 특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외부 유출자를 가려내는 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 국방부 자체 조사로 아마 이게 발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요. 그 비밀 조례가 대부분 국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 내부 고발자 보호는 단위 국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네. 이 브래들리 매닝 이병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동성애자였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추악한 전쟁이나 파렴치한 그 살인에 대해서는 못 참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군사 재판을 받아서 뭐 100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5년형 선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이 확정되고 결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당당하게 네. 그 오바마 대통령한테 편지도 보내버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폭로하게 됐는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인해서 이 이병이 이제 내부 제보자가 돼서 발각이 돼서 고초를 당하고는 있습니다만 브래들리 매닝 이병 스스로는 이것들을 감당할 만한 자기의 의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자기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바마가 이런 것들을 나의 이런 의지와 이런 알 권리에 의해서 폭로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참혹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 이런 네. 식의 또 강력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내부 제보자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무릅쓰고라도 잘못된 어떤 그 진실, 폭로해야 하는 어떤 진실 이런 것들을 그 익명으로 폭로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위키리크스 안에서는 그런 수많은 익명의 제보가 올라올 텐데 그 제보를 올라오게 할 때 그 제보자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 책에도 보면 어산지라든지 이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제보자들의 신원이 드러나는 내용들은 전부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 자료에 접근할 사람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추적을 하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이전 사회적인 또 전 세계적인 어떤 보호 시스템이나 보호의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내부 고발자의 폭로를 통해서 세상을 좀 바꿔보자 했던 이 위키리크스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의 저자인 다니엘 돔샤이크베르크 일종의 이 사람이 내부 고발자가 또 된 그렇죠. 셈이죠. 네. 그래서 폭로를 당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먼저 기자님 생각부터 해줄게요. 위키리크스도요. 네. 일단 이제 국제적인 기밀 폭로로 유명해지고요. 이제 살림살이가 커지면서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불거지고 또 핵심 멤버들 간에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네. 아마 그 창립자인 그 줄리안 어산지가 투명성하고 뭐 올라온 순서대로 공개하기, 뭐 중립성 등을 이렇게 표방했는데 네. 그런 운영 방식이 이제 마음을 같이 하던 2인자인 지금 이 저자의 다니엘이 딴죽을 걸면서 네. 그
딴죽을 거니까 해임을 시켰습니다. 아. 파면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딸 살림을 차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는데요. 결정적인 사건은 뭐 처음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산지가 그 성범죄로 네, 네. 조직원들이 위키리스크를 위해서 잠시 이선을 좀 물러나 달라 하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오너인데 그러니까 발끈해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조직원 간의 강한 갈등이 이제 커지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30대 안팎의 그 젊은이들로만 구성된 그 혁명적 일을 하는 조직원들이 아마 인격적인 그 미성숙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다고 하는 그 망구의 진리를 새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뭐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맞습니다. 네. 여기서 뒤에 이 다니엘 이 저자가 이제 그 해고당하는 정직당하는 과정을 쭉 쓴 거 보면 그 스웨덴에서 성폭행 스캔들이 나고 나서 이 다니엘은 조금 쉬자, 좀 뒤로 물러서 한 발 빠져 있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어산지는 뭐 자기는 결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둘이 주고받는 그 채팅에서 한 얘기가 너는 위기시에 불충한 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나를 중심으로 설립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나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충성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산지는 상당히 권력력이 강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굉장히 자유주의자이고 정보의 어떤 자유로운 흐름이나 민주적인 운영을 좀 주장했던 사람 같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쓴 거니까 어떻게 또 왜곡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 위기시에 불충성했다는 이유로 잘랐다는 거 이것이 저는 그 어산지의 그런 괴팍한 성격, 그다음에 천재 해커의 어떤 괴팍한 성격 이런 것들 드러내는 좀 비민주적인 양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뭔가 권력 집단에 대한 비리나 부조리를 고발하고자 만들었던 이 위키리크스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권력 집단화되는 권력이 거죠. 만들어지면서 네.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그 위키리크스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어산지는 망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니엘이 나오면서 또 뭐 자료도 상당히 가지고 나오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반토막 가까이 났는데요. 그 심지어는 그 대변인 그 다니엘 같은 몇몇 직원들은 또 해임되고 또 네. 그 보따리 꾸렸고 나왔는데요. 특히 인터폴 수배자가 된 어산지는요, 2012년도에 그 중남미 국가인 그 에콰도르에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영국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현재 그 3년째 영국에 있는 그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위키리크스 그 폭로 활동은 다른 직원들 새로 몇 명을 뽑았더라고요. 그 직원들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저자 다니엘 네. 위키리크스에서 나와서 새로운 또 사이트를 오픈했어요. 오픈리크스? 이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것 이제 이 책에 따르면 이제 위키리크스의 그런 자기가 겪었던 단점들, 약점들 있죠. 어산지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거라든지 정보를 독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만든 나름대로의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인데요. 오픈 리크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몇 개의 채널들 더 만들어서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기존의 위키리크스가 그 줄리안 어산지에게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권력을 분산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오픈 리크스의 시도는 뭐 그런 대로 좀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다니엘이 향후에 그런 그 오픈 리크스를 통해서 위키리크스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고 새로운 알 권리의 충족 또 새로운 폭로 전문 사이트로서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위키리크스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야기 지금까지 나온 것 외에도 이 책의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해봐야 될 내용 혹은 아쉬운 내용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먼저 기자님부터 해주세요. 저자인 그 다니엘이요, 그 어산지를 사형시켜야 한다, 또는 뭐 미국으로 송환시켜야 한다는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둘이 네. 이제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지긴 했지만 네. 그 기본 취지와 동료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성폭행 소송은 그 위키리크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산지와 그 두 여자 사이에 생긴 그 사적인 소송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어산지는 이 소송에서 벗어날 수도 벗어나서도 안 된다. 만약 어산지가 위키리크스의 권력을 방패 삼아서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비밀이 항상 특정 권력의 손에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이제 스스로 물어야 한다. 그 최신 폭로 전략으로 인해 비밀이 막강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손으로 넘어가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냥 비밀 보관자만 바뀐 건가?
라는 부분이 특히 그 인상적인 구절이고요. 네. 그 조직을 근데 이제 조직을 이탈한 자가 쓴 글이라서 그런지 그 너무 줄리안 어산지하고요. 그 저자 본인의 대립 구도로 모든 걸 해석하고 풀어간 건 이 책의 좀 한계라고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도 사실 그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런 위키리크스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이고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들어가 있었으면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시 말하면 디지털 혁명 시대의 온라인상에서의 폭로가 어떤 의미를 갖고 그것이 갖는 정보 독점과 또는 알코올 예단 충족 문제가 어떻게 상충하는지 네. 내부 고발자 처우 문제나 보호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권력과 금력과 종교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사회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 양반은 이제 본래 보안업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네, 쓸 수는 네. 없습니다만 네. 너무나 개인적인 사생활 그다음에 위키리크스 안에서 어산지와 자기와의 개인적인 만남부터 불화부터 헤어짐까지를 그냥 담담하게 일기시로 쓰고 있는 것이어서 네. 뭐 제가 교수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분석이 좀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약간 자서전 같은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확실히 일기 있더라고요. 같은 형식이죠. 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위키리크스 한 줄평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신문에 보도되는 게 모든 게 사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딱 한 줄로 정리를 했는데요. 네. 비밀 재료라고 모두 진실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밀 자료라고 모두 진실은 진실은 아니다. 네. 교수님. 네, 저는 이 세상에 이제 비밀은 없다. 그래서 열심히 저도 솔직하게 나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착하게 생각을 하고 살자. 있습니다. 네, 착하게 살자.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위키리크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 진실을 찾기 위해서 비밀을 폭로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부조리나 또 비리 등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국회의원 서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원의 서재가 공개될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一定是看看吗？学生打折吗？学生打折吗？ 중국 学生打 정말 잘하시는데요? 에이, 지금 이제 그거라서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不要太靠近了，不要太靠近了。 얼마나 하셨어요? 중국 공부 얼마나 하셨어요? 6개월. 잠시 끝. 不要太靠近了。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가깝게 붙지 말라고. 아, 가깝게 묻지 말라고. 동물원 같은 데 갔을 때 그 동물이 있으니까 너무 가깝게. 不要太靠近了，太靠近了。 검사까지 하시고 사법고시까지 표시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공부할 게 아니 보니까 공부보다 제가 옛날 원래 외교관 시험 외무고시 했었는데 그 영어가 제가 참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 앞으로 20년 30년 되면은 정말 아마 중국의 영향력이 뭐 지대할 거라고 다 예상은 하지 않습니까? 중국 정치인들 만나면은 제가 좀 당당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중국어 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어느 정도 하시는지 궁금- 독서는 제가 책 읽는 거는 그래도 한 달에 제가 볼 때 한 두세 권은 책 읽는 것 같아요. 새벽에 제가 일찍 일납니다. 새벽 한 3시 반, 4시에 일납니다. 엄청 일찍 일나죠. 책상 위에 책을 여러 권 놔주면 여러 권. 또 약간 남독하는 스타일이죠. 속독을 하죠. 그럼 또 오늘 이거 읽고 다 못 읽었다 하더라도 내일 또 다른 책도 읽고 좀 약간 남독 같이. 그럼 오늘 저희한테 소개해 줄 책이 어떤 책인지 오늘 진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정말 딱 한 권 꼽으라면 이 책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책.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책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책 데미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제가 알기로는 성경 못지않게 영향을 많이 준 책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책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제가 진심을 가지고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다. 열 번까지는 아니라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는 그냥 이거 필독서니까 한번 읽어보아야지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고는 생각 안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대학교 다니면서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되고 막 가장 좀 절박하게 느꼈을 때는 아주 힘들었을 때 제가 이제 나중에 백수건달이 한번 되었어요. 고시 공부한다고 한 2년 반 동안. 그럴 때 제일 저한테 힘이 되어준 책이다. 어떤 대목에서 의원님께 희망을 줬는지 좀. 예를 들면은 이분이 헤르만 헤세가 붓다의 영향을 또 많이 받기도 하고 했는데 자등명이란 말이 있죠. 어떤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다른 데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 삼아서 걸어가라. 이런 말이 자등명이라는 말인데 헤르만 헤세가 말하는 이 대면에서 말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타인의 세상의 시선보다는 보이지 않는 자기 내면 속에 자꾸 귀를 기울여 보아라. 이게 이 책의 한마디 주제예요. 데미안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데몬일 거예요. 아마 데몬. D-A, 음나우트, 이 영어로 독어로 하면 데몬. 이게 데몬이라는 것이 악마라는 뜻이죠. 이 책을 쓸 때가 그 1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후 얼마나 세상이 비참했겠습니까? 아무런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그런 시대죠. 그때 이 책이 발표된 걸로 기억하고 헤르만 헤세가 상당히 불우한 그런 또 시절을 보냈다. 정신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힘들고 또 가족 관계나 이런 게 녹록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독일의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그 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스타프 융. 융하고도 헤르만 헤세가 뭔가 좀 그런 교류 뭔가 좀 있어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 책 썼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언뜻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뭐 비슷할 거예요. 뭐 1장이 2개의 세계, 이제 1장, 2장, 3장, 4장인데 에밀 싱클레어의 젊은 날의 그 이야기인데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지금 말해서 밝은 세상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프란츠 크로머를 만나고 직접 가보니까 그런 어둠의 세계 또 사악한 세계가 있더라. 쉽게 말해서 밝음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죠. 정직의 세계와 거짓의 세계죠.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죠.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이해한 수준은 뭐냐면은 이 데미안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이분법적인 2개의 세계, 그런데 밝은 세계, 어둠의 세계, 낮의 세계와 밤의 세계, 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통렬하게 좀 비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작가의 그런 마음 같은 게 녹여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이 책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은 지금도 그 나쁜 주인공 이름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프란츠 크로머. 프란츠 크로머고 이런 이야기 있을 겁니다. 아마 다리 밑에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제 자랑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밀 싱클레어가 주인공이죠.
자기가 그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난 팔뚝만한 물고기를 잡은 적이 있어. 말도 안 돼. 아이들은 저마다 과장되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나도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못 이겨 이야기를 꾸며냈다. 나는 방앗간 옆에 있는 과수원에서 사과를 한 자루나 훔친 적이 있어. 아주 최고급 품종이었지.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친 게 너라고? 그래, 맞아. 거짓말이 들킬까 불안했지만 난 단호하게 대답했다. 싱클레어, 그 과수원에서 사과를 도둑맞고 있다는 얘기를 전부터 들었어. 집주인은 사과를 훔친 녀석을 알려준 사람에게 2마르크를 주겠다고 했지. 뭐라고? 그걸 일러 바치지 않겠지? 나에게 2마르크를 당장 가져와. 그럼 비밀로 해주지. 그러지 마. 나에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클로머, 선물로 내 시계를 줄게. 할머니가 준 은시계야. 제발 알리지 마. 피, 고물딱지 시계 가지고. 진짜 은이라고. 이것밖에 가진 게 없어서 그래. 내가 누구한테 갈 건지 너도 알지? 경찰에 알릴 수도 있어. 제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줘. 넌 내게 2마르크만 주면 되는 거야. 안녕, 난 데미안이야. 넌 지금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그놈을 무서워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야. 그 두려움이 우릴 망치는 거지. 내가 사나이가 되고 싶으면 거기서 벗어나야 해. 알겠지? 데미안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너 스스로의 내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면서 예를 들는데 무슨 예를 들냐면은 우주에 어떤 벌레가 있나 봐요. 나방이. 근데 이 나방이 그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엄청 진심으로 갈구를 하면은 그 어떤 채취 같은 게 그 느껴져서 수천 킬로 밖에 있는 그 나방한테까지 전달이 되어 찾아간다는 거예요. 실제 자연이 그렇게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진심을 가지고 눈을 감고 스스로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성취하는데 한 발 한 발 다가설 수가 있다. 참 와닿고 그 이후에 제가 어떤 고비 때마다 그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제 인생에서 그 데미안의 그런 그 장면들이 많이 도움이 많이 되었죠. 너무나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데미안에는. 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 대학생쯤 되면은 다 외우는 대사 아닙니까? 가장 그 전곡을 찌르면서 또 유명한 그런 대사 아닌가 싶어요.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환경이 너무 내한테 온실같이 좋다 하더라도 이것을 깨뜨리고 뛰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나가야 된다.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지금이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깨뜨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책 하나만큼은 한 번이 아니라 한 3번 내지 5번 그것도 밑줄 치면서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읽어보면은 진심으로 읽은 사람한테는 값진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책이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무게 있는 책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엄선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렌 버핏, 그에게 투자의 비밀을 알려준 책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으로 카지노와 월가를 점령한 수학자의 이야기, 딜러를 이겨라를 소개합니다. 딜러가 나눠주는 카드의 숫자 합이 21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 블랙잭. 저자이자 미국의 수학자인 에드워드 소프는 우연히 블랙잭이란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수학의 확률 개념과 본질을 명확히 알고 있던 저자는 블랙잭을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해 게임에서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블랙잭 승리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블랙잭 게임의 규칙 소개를 시작으로 승리를 이끌어줄 카운트 시스템 등 승리의 전략이 간결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특히 수익률을 높이는 공식이라 일컫는 켈리 공식이 전문 수록돼 눈길을 끕니다. 딜러를 이겨라는 100% 이기는 투자가 있음을 최초로 증명한 책이자 투자를 과학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서 깊은 밀수 국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정치학자 피터 안드레아스인데요. 그는 왜 자신의 조국을 밀수 국가라고 말하는 걸까요? 밀수꾼의 나라 미국에서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저자는 미국의 역사는 곧 밀수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불법 무역으로 일으켜온 미국의 실제 역사를 밝히기 시작하는데요. 미국 독립전쟁은 영국군의 밀수 과잉 단속에 격분한 밀수업자들의 반란에서 시작했으며 오늘날 경제 초강대국이 되기까지 불법 무역을 계속해왔다고 분석합니다. 더 나아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불법 무역을 눈감아주고 그들 스스로 밀수품들에 관여했는지, 밀수꾼들이 세관원을 어떻게 잔혹하게 고문했는지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밀수꾼의 나라 미국은 미국의 어두운 역사와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해 신선한 충격을 안겨줍니다. 휴대전화는 현대인들의 생활 필수품인데요. 날로 발전하는 기능과 디자인으로 시장에 출시된 휴대전화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휴대전화를 바꿀 때 이 책을 읽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당신이 궁금한 모바일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통신회사에서 10년째 근무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휴대전화 시장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이 책에는 휴대전화의 가격이 정해지는 과정을 시작으로 대리점과 판매점 중 어느 곳의 가격이 더 저렴한가, 휴대전화 할부 기간의 선택, 요금제 설계 등 똑똑한 구매를 하기 위해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되는 매장의 비결, 통신사 마케터의 일상 등 판매점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내용이 두루 담겼습니다. 당신이 궁금한 모바일 이야기는 휴대전화를 주제로 이동통신 시장뿐 아니라 사회, 조직, 심리, 미래 등 다양한 분야를 서술한 휴대전화판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3천여 년 전 중국 여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중국 역사가 기억하는 비범한 여성들을 소개합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빼어난 미모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걸 잊고 가라앉았다는 춘추 전국시대의 미녀 서시. 그녀는 미인계로 오나라 왕을 사로잡아 오나라를 패망하게 한 중국 최초의 여성 스파이인데요. 이처럼 중국 역사가 기억하는 비범한 여성들에서는 당시의 사회적 편견을 깨고 역사를 새롭게 쓴 여인 15명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시황의 경제정책을 도와준 과부, 청.
유일한 여성 관제 무축천, 문학계를 뒤흔든 여루신 이청조 등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어 흥미로운데요. 이 책은 사회적 편견을 깨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길 꿈꾸는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줄 것입니다. 한때 유럽을 제패하며 승승장구했던 나폴레옹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생에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던 헬렌 켈러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 생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행복은 권력이나 돈, 건강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게 아닐까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